네, 저번 시간 마지막에 다루었던 partitioning stai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partitioning stairs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n개의 스테어를 올라가고 싶은데 맥시멈으로 take 할 수 있는 스텝의 수가 m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라도 맥시멈 스텝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 맥시멈 스텝을 아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케이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n개의 스테어에서 m개의 스테어를 빼면 한 번이라도 m개의 스테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m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파티셔닝 스테어스를 n개의 스테어에 대해서 하는데 n-1 맥시멈 스텝을 가지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하게 되면 n개의 계단을 m개의 맥시멈 스텝으로 오르는 케이스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 큰 문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케이스는 n이 0이 되는 경우, 그리고 n이 0보다 작게 되는 경우, m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여기에는 모범 답안이라고 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미 솔루션도 같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솔루션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TDD라고도 하죠. 그러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무엇일까요? TDD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 얘기냐? 제가 홈워크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구현을 할 때 프로덕트 함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 프로덕트의 3과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넣었을 때 6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프로덕트 5에 아이덴티티를 넣으면 12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미리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하는 코드를 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코드를 먼저 짜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테스트 케이스들을 써놓고 그 다음 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홈워크 하는 거랑 비슷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함수 혹은 오늘 배울 클래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써줍니다.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이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받아서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 함수에 어떤 인풋들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들을 어떻게 출력하는가. 우리가 실제 예시를 보면 이 함수의 behavio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목을 하면서 아마 돌려봤겠지만 이런 닥 테스트 런 닥 스트링 examples를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신이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6이 나오길 바랐는데 실제로는 0이 나왔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12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한 경우와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아무런 이런 페일리어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되지 않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먼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테스트를 하죠. 이후에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하면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먼저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을 한 이후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디자인을 한 이후에 각 부분들이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통과해야 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합니다.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한 뒤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서 미리 디자인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써봤더니 어? 이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이렇게 되네. 그럼 이 모듈은 조금 더 업데이트할 수 있겠다. 저 모듈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의 각 모듈들의 결과들을 미리 적기 때문에 디자인을 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퀄리티도 향상이 되죠. 이후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다 해봤더니 만약에 좋지 않다 하면 리팩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리팩터링을 하면 프로그래밍의 전체 구조가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린 코드 혹은 클린 아키텍처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러한 리팩토링을 하면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빨리 실패하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유저빌리티를 향상시켜줍니다. 모듈러하다는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각 모듈들을 만든다는 것인데 프로그램의 전체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도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코드도 여러 개로 여러 애플리케이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테스트 케이스를 적어놨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덜 듭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숙제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코드를 짜고 테스트 케이스가 없으면 내가 잘 짰는지 못 짰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면 이 코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은 프로덕티비티를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쓰지 않고 그냥 코딩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코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단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내가 짤 코드에 테스트 케이스를 적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디자인한 프로그램의 전체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일까요? OOP라고도 하는데 OOP는 프로그램들을 오거나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오거나이즈 하느냐? 비슷한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문서들을 정리할 때도 관련 있는 문서들끼리, 관련 있는 책들끼리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책을 찾기도 훨씬 쉽고, 도서관에도 가면 같은 주제별로 책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의 코드들도 그런 식으로 연관 있는 것들끼리 비슷한 비헤이비를 하는 것들끼리 모아놓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개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앱스트랙션은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 베리어라고 하는데 사용자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사람 사이에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윈도우를 쓰거나 아니면 맥을 쓰거나 컴퓨터를 쓰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게임 등도 아니면 크롬 등도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자가 구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OOP의 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에도 에이전트들이,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 인바이러먼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캐릭터,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 NPC, 몬스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게임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함수만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 굉장히 서퍼링하게 됩니다. 거의 구현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을 연결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게임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새로 소개를 할 건데요.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 OOP를 하느냐?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Abstraction barrier between the use and the implementation 이라고 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용자와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간에 abstraction barrier를 두어서 사용자가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abstraction barrier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점은 inheritance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inheritance는 상속이죠, 우리말로. 코드 유저빌리티를 향상시키고 코드 간의 위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그리고 타입캐스팅이라는 방법 등을 통해서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펑셔널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장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디파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게임 환경을 가정하고 플레이어를 먼저 구현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리어를 전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라고 하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어 이름 만드는 거죠. 마리오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플레이어의 어떤 특성들,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이 애트리뷰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을 찍고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오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고요.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체력입니다. 체력은 초기에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험치죠. 네, 경험치는 처음에 당연히 0이겠죠. 쌓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데미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몬스터가 데미지를 주게 되면
헬스가 체력이 90으로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리어의 부스트, 포션을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헬스 포션을 먹게 되면 이 워리어의 체력이 95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리어가 어택을 하면서 5만큼 어택을 하였다면 이 워리어의 익스피리언스가 5만큼 향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리스트랑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A.append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A. len A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A. 한 다음에 여기 어떤 함수들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maxlen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우리가 주어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어진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타입 우리가 스트링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말고 컴플렉스 넘버를 구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하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어,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이 컨스트럭터는 언더바를 두 개 하고 이닛하고 언더바를 다시 두 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 보는 셀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셀프를 한 다음에 이 처음에 입력받을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셀프를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입력받을 파라미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experience도 뭐 50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세팅하면 experience를 주면 준 대로 세팅을 하고 안 주면 그냥 50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50이 되어야겠네요. 그죠? 여기는 55가 되어야 되고요.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바꾸지 말고 experience는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네임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죠. 처음에 여기 보면 헬스라는 것도 정의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헬스는 처음에 디폴트로 100으로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experience도 experience로 정의하면 됩니다. 자, 이 셀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미지라는 메서드 함수를 구현해 볼 텐데요. 이 데미지 어마운트를 쓰면 어떻게 됐죠? 헬스에서 이 어마운트만큼 빠지는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미지를 주게 되면 그만큼 헬스가 줄어들었죠. 체력이 줄어들었죠. 다음으로 부스트라는 함수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양만큼, 어마운트만큼 헬스가 늘어나는 현상을 여기서 보였죠. 그리고 워리어가 어택을 하게 되면 experience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박 테스트 run docstring examples 원래 여기다가 이제 함수 이름을 넣었었는데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네,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가 무엇이냐? 셀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1은 플레이어, 마리오라고 만들었습니다. P1점 부스트.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부스트에는 셀프가 있는데 여기 P1점 부스트를 할 때는 이 셀프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셀프는 사실 실제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셀프는 the actual object created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고 요 함수를 부르면 알아서 이 셀프가 요 P1에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 P1 이렇게 해보면 부스트 한번 했으니까 이제 120이 되겠죠? 아, 110이 되네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P1의 헬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셀프가 알아서 그 오브젝트에 바인딩이 된다. 그래서 여기 구현할 때는 셀프라고 일일이 다 써주지만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셀프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셀프를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플레이어 점 부스트 한 다음에 P1을 넣어주고 5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P1.헬프 하면 여기에는 이제 셀프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어는 실제로 생성된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클래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바인딩이 되지 않고 여기는 셀프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15로 늘어나죠. 셀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잠깐 메서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함수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서 알겠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def로 돼 있어서 이거 함수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메서드와 함수를 구분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P1의 부스트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부스트는 펑션이라고 하고요. P1의 부스트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뭔 차이냐? 메서드는 어떤 한 오브젝트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생성된 오브젝트에, 인스턴스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셀프를 쓰지 않았죠, 여기선. 그냥 p1.boost 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어. 해서 부스트 할 때는 이 셀프를 직접 넣어줬어야 해요. 이 경우에는 그냥 함수인 거죠. 그래서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종속이 돼 있다. 그 오브젝트가 없으면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메소드와 클래스는 펑션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get enter 이런 걸 사용하고 has enter 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P1에 health라는 애트리뷰트이 있냐 있으면 갖고 와라 하는 게 이제 이 get enter 함수고요. has etter는 이 health라는 애트리뷰트이 이 P에 있느냐, 이 오브젝트에 있느냐 없느냐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의 첫 번째 PPP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클로딩 클래스의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펑션들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